고대 로마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공화정 시대인 기원전 390년 또는 410년으로 알려진 켈트족의 침입으로 고대 로마 역사 자료들은 거의 전부가 불태워져 없어졌다는 것이고, 로마 제국의 건설자인 아우구스토 시대의 고대 로마 역사들은 아우구스토의 정치적 의도에 맞게 재창조되었다는 것이다. 기원전 753년에 신화적 인물인 로몰로에 의해 로마 왕국이 건국되었다. 여기서 건국이란 확고하게 왕국의 형태를 갖춘 것이 아니라 진행형인 형성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건국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어느 민족에게나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건국이란 의미는 진행형인 형성 과정을 의미한다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두자. 이제 로마 왕국의 건국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약 기원전 9세기 중반부터 고고학자들이 원시적 도시라고 불렀던 로마에는 기원전 9세기 이전에 들어와 정착했던 이주민 가족들의 2세대 또는 3세대들에 의해 형성된 커다란 정착지들이 있었다. 이들은 단일 가족에서 시족 집단 또는 부족으로 성장했다. 이곳에서도 에트루리아인들의 빌라 노바라는 많은 원시적 도시들처럼 원시적 도시 집단의 형성을 볼 수 있었다. 일부 역사가들은 septimontium 시기라고 부른다. 로마 왕국 건국 이전에 로마의 7개 언덕들에 정착한 7개의 시족 또는 부족이 존재했었고 일종의 연맹체를 형성했었다. 대략 27개의 구역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그 구역의 시족 또는 부족들의 수장들의 통치하에 있었다. 시족장들은 그 구역 내에서 서로 간에 혈연 관계들을 맺고 지배적인 귀족 집단이 되었다. 원시적 도시 중심지가 정치적 그리고 이상적 의미에서 이해된 도시, 즉 치비따로의 변화는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에트루리아인 도시들과 시작 시기가 같은 그리스 도시 국가와 유사한 도시 중심지가 오늘날 라쪼 지방에서도 도시 국가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마 왕국 건국 시기에 이탈리아 반도에서 북으로는 에트루리아인들이 이탈리아 남쪽으로 확장을 추구하고 있었고 남쪽 해안 지역에서는 그리스 반도에서 넘어온 그리스인들이 각각의 공동체를 확장하고 있었다. 로마 왕국의 수도. 로마 왕국의 수도는 두 장소로 추정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오늘날 로마 시청이 있는 깜피돌리오 언덕과 그 아래로 티베리나 섬까지 이어지는 포로 보아리오 광장이다. 깜피돌리오 언덕과 그 아래로 이어지는 포로 보아리오 지역에서 발견된 도자기 재료에서 알 수 있듯이 테베르강에 물살이 새지 않은 여울목과 음식을 보존하고 치즈를 생산하는 귀중한 요소인 소금을 생산하는 오스티아의 염전에서 사비나 등 다른 지역으로 소금 운송길의 전략적 장소가 되었다. 소금 운송을 위해 살라리아, 깜피나길을 경유하는 도로 경로 관리를 위한 전략적인 장소였기 때문이다. 또 다른 장소는 팔라티노 언덕이다. 이곳은 단지 로몰로 형제가 암늑대의 젖을 먹고 성장했다는 전설적 장소로서만 알려져 왔었다. 그러나 로마의 라사피엔자 대학의 전 고고학 교수이자 고대 그리스와 로마 예술 교수였던 까란디니 팀은 1985년부터 수년간의 발굴 작업의 결과 그것은 단지 전설이 아닌 고고학적 사실이 아닐까 하는 관심을 일으켰었다. 그에 따르면 로마 왕국은 팔라티노 언덕상의 정사각형 형태로 로마 왕국을 건설했다고 추정했다. 그 이후로 나무로 된 성문과 요새로 만들어진 성벽을 발견했다고 그는 발표했다. 고대 로마 왕국의 사회 구성원. 일반적으로 고대 로마 왕국의 사회 계급은
귀족, 평민, 노예로 나누어졌다. 무엇에서 귀족과 평민의 구별이 시작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많은 역사가들에 따르면 로마 왕국 시대의 귀족 세력은 로마 왕국 건국 이전부터 정착했던 시족 또는 부족 집단이고 이들은 로마 왕국 건국에 참여했었고 반면에 평민은 수세대 동안에 자리잡은 시족 또는 부족 집단 이후 토지를 찾아 이주한 정착민들이라고 추정한다. 귀족, 시족 집단 기원전 9세기 이전에 로마 지역에 들어와 정착했던 이주민 가족들의 2세대 또는 3세대들에 의해 형성된 커다란 정착지들이 있었다. 7개 언덕들에 정착한 7개의 시족 또는 부족이 존재했었고 일종의 연맹체를 형성했었다. 그 대표적인 시족들은 람네스, 띠띠에스, 루체레스 등이다. 이들은 각각 라티노인, 사비나인 그리고 에트루리아인의 부족을 상징한다. 이 시족들이 로마 왕국 건국에 참여했고 그 공로로 귀족, 시족 가문이 되었다. 하지만 이들 모두가 원로원이 되지 못했고 그 중에서도 유력한 귀족 가문만이 원로원의 구성원이 되었다. 공화정 시대의 정치적 평등의 정복과 함께 매우 유력한 평민 가문들은 원로원 회의의 입장이 인정되는 귀족, 시족의 구성원이 되었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과도 집권층이 태어나게 되었다. 주요한 시족 가문들은 로몰로가 임명한 로마 왕국 건국에 참여한 시족 또는 원로원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가장 오래된 로마의 주요 가족이었다. 각각 라티노인들, 사비나인들, 에트루리아인들을 대표하는 부족이었다. 덜 중요한 시족 가문은 5대 왕인 따르꾸이니오 프리스코가 그의 권력을 지지하도록 하기 위해 귀족 계급을 수여했던 평민 출신 가문의 후손들이었다. 원로원, 로마 왕국 이전부터 살았던 시족 또는 부족들이고 이 시족 중에 로마 건국에 참여했던 시족들은 그 공로로 귀족 가문이 되었다. 하지만 이들 모두가 원로원이 되지 못했고 그 중에서도 유력한 귀족 가문만이 원로원 구성원이 되었다. 로마 왕국 시대에 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일종의 왕의 자문기관 역할을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왕을 선출하거나 군사 동원의 최종 결정권자들이었다. 평민들은 원래 토지를 얻어 일하기 위해 로마에 이주했던 가족들의 후손들이었다. 로마 건국 시기 전후에 각 시족들의 우두머리인 가장들에 의해 받아들여졌고 그들에게는 로마 외곽과 경작물의 생산이 힘든 구역의 땅들을 주었다. 평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농민, 장인, 상인 등으로 확장되었고 로마 인구의 대다수를 형성했다. 그들은 공적 생활을 할 수 없었지만 왕국의 요구가 있다면 군대에 입대하는 것은 의무적이었다. 하지만 전리품 분할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평민과 정복에 의한 점령지 주민들 또는 이민자들은 로마 시민권이 없는 평민들로 나누어졌다. 후에 이들이 평민을 형성하고 공화정 시대의 정치적 권력의 평등을 향해 투쟁했다. 클리엔테, 그리스 출신이지만 아우구스토 시대의 로마에 살았던 역사가 디오니지에 따르면 오늘날 고객의 어원으로 알려져 있는 클리엔테는 로몰로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로몰로는 로마인을 귀족과 평민으로 나누고 법을 통해 각 사회계층의 의무를 규정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주제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료에 따르면 그가 두 사회집단 사이에 일종의 위계적 관계를 수립하여 평민들이 자신을 맡길 보호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을 것이고 로마인을 주인과 클리엔테로 구분하여 법으로 승인된 의무관계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호관계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사이의 보호와 서비스 의무의 이계적 상호성에 기반한 유대로 구성되며 둘 다 자유로운 지위에 있었다. 귀족에 대항하거나 아니면 귀족에 의존하는 클리엔테는 종종 고대인들에 의해 평민과 동일시되었다. 팔라티노와 에스쿠일리노 언덕상에 정착한 첫 라티노 이주민들을 굴복시킨 후 에트루리아인들에 의해 septimontium 연맹체가 세워졌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옳을 수 있다. 즉 라티노인들은 정복자 에트루리아인들에게 토지 사용 허가를 간청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후에 로마인들이 정복한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실행했던 방식이었다. 적에게서 빼앗은 땅은 개인 소유주에게 주어지지 않고 귀족 시족들의 사용에 한정된 공공의 땅으로 변모되었다. 따라서 그 땅에서 계속 살고자 하는 이전 주민들은 자신들을 클리엔테 상태로 전락시키면서 불안정한 토지 사용의 허가를 얻어냈다. 다시 말해 그곳에 정착한 귀족 가문의 보호하에 굴복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클리엔테와 평민은 동일하다는 정체성은 벌어지게 되었다. 어쨌든 클리엔테를 많이 가진 귀족 시족들은 당시의 유력한 가문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왕, 로마의 왕은 정치, 사법, 군사, 종교적 권력의 통치를 행사했지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지 못했다. 사실 왕은 왕의 자리를 그 자녀에게 물려줄 수 없었고 왕의 결정은 매우 유력한 귀족 가문들로 구성되었던 원로원의 심의를 받아야만 했다. 예를 들면 왕이 죽으면 새로운 왕이 선출되는데 이 선출의 최종 결정권은 원로원에 있었고 원로원은 이러한 매우 유력한 로마 귀족 가문들 중에서 왕을 선택했었다. 네 번째 왕 앙코 마르치오 때까지 왕은 귀족 시족 세력들에게 대항할 군사력을 가지지 못했다. 왕들은 경제력이 없는 평민들의 지지만을 추구했다. 하지만 평민들은 경제력이 없어서 무기를 살 수 없었고 그래서 왕을 지원할 병사가 될 수 없었다. 반면 귀족 시족 세력들은 때로는 왕국보다 더 많은 군사력을 보유할 수 있었고 용병을 이용할 수 있었을 만큼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 시기는 예를 들면 파비 시족처럼 한 시족 또는 부족이 로마 왕국과 전쟁을 할 수 있는 대시족의 지배시대였다. 대시족들은 그들의 클리엔테들에게 무기를 주고 용병을 고용할 수 있을 만큼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다. 사비나와의 통합 그리고 이후 왕위를 로몰로와 사비나의 티토 따치오와 공유했다는 가정이 사실이라면 기득권을 추적하는 귀족 시족 세력들에 대항해서 왕들은 새로운 계급을 받아들여야만 했고 지지를 얻어야만 했다. 사비나와의 통합도 바로 그런 이유였다. 귀족 시족 세력들 역시 대외적인 전쟁에서 효율적인 전쟁을 위해 하나의 구심점이 필요했고 그것이 왕이었다. 왕은 전쟁을 확장하면서 또는 이용하면서 귀족들의 견제를 막아내고자 했다. 로마 왕국의 기간은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로몰로, 누마 폼필리오, 툴리오 오스틸리오 그리고 앙코 마르치오까지이다. 두 번째 단계는 따르쿠이니오 가문으로 대표되고 에트루리아 출신의 세 왕, 따르쿠이니오 프리스코, 세르비오 툴리오 그리고 따르쿠이니오 스페르보이다. 약 250년간에 걸친 로마 왕국에서 단지 7명의 왕들만이 있었을까마는 전설은 7명의 왕들에 관한 이야기만 전해졌다. 실제로는 더 많은 왕이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왕이나 더 많은 흔적을 남긴 왕의 소식만 우리에게 전해졌다. 흥미로운 것은 가장 중요한 왕이나 더 많은 흔적을 남긴 왕들의 출신은 로마 토착 출신이 아닌 이주민 출신이라는 점이다. 로몰로에서 앙코 마르치오까지 로마 왕국은 로마의 정치, 사회 그리고 종교 제도들을 만들었고
끊임없는 확장 정책을 펼쳤다. 로멀로, 대부분의 역사가들에게 그는 단지 신화상의 인물이지만 로마 건국은 그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전설에 따르면 쌍둥이는 기적적으로 죽음을 피하고 암늑대에게서 젖을 먹고 자라 성인이 되어 로마를 세웠다라고 들려준다. 여기서 로몰로라는 인물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 그는 무엇보다도 이웃 부족과 전쟁을 벌였고 사비나족의 땅을 정복하고 원로원을 세운 것으로 기억된다. 전설에 따르면 그의 죽음은 두 가지로 전해진다. 하나는 천둥 번개가 치는 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신이 되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귀족 세력들에 의해 몸이 갈기갈기 찢겨 여러 지역에서 나누어져 묻혀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귀족 세력과 왕 간의 끊임없는 권력 다툼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누마 폼필리오, 사비나족 출신으로 로몰로 다음 두 번째 왕이었다. 그는 로몰로가 이룬 정복 지역을 공고히 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장기간의 평화를 이루면서 사회개혁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교개혁을 추구했다. 그런 이유로 많은 신전을 짓게 했다. 그는 라티노인들과 사비나인들을 통합하는 데 성공해 단일 부족을 이루었다. 좋은 날과 어떠한 공공결정을 내릴 수 없었던 나쁜 날들을 나타내는 달력을 개혁했다. 툴리오 오스티일리오, 그가 추구한 정책은 그의 전임자 누마 폼필리오의 정책과는 완전히 달랐고 적대라는 뜻의 오스티스라는 용어에서 파생된 그의 이름에서 전사왕이었다는 것을 직감될 수 있다. 그의 통치 동안 알바 롱가를 점령했다. 앙코 마르치오, 그는 툴리오 오스틸리오의 팽창주의 정책을 계속 이어갔으며 남쪽으로 영토를 정복했고 정복한 주민들을 로마로 이송하면서 로마의 중요성과 인구를 더욱 증가시켰다. 앙코 마르치오 통치 기간 동안 로마에서 수많은 건축물이 건설되었다. 떼베르강의 첫 기항지인 티베리나 섬 항구, 떼베르강을 가로지르는 첫 번째 다리인 수블리치오 다리, 또한 바다 방향의 영토를 정복하고 염전들을 통제하고 오스티아를 세웠다. 소금 공급에 유용한 새로운 오스티엔세 가도를 건설했다. 로마 왕국의 강대함의 진짜 완성자로 평가된다.